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 이후 분단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희망의 장소, 국제평화지대로 거듭날 비무장지대의 미래는 어떻게 현실화해야 할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꿈. 지금부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와 실현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DMZ 국제평화지대와 구상과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와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DMZ 내 지뢰 제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네, 국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아시다시피 그 DMZ, 즉 이 비무장지대는 아마 세계에서 그 유래를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 대립과 갈등의 그런 공간입니다. 네. 예, 이 일촉즉발의 이 현장을 정말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아마 획기적인 제안이 지난해 9월 우리 그 문 대통령님께서 유엔 총회 연설 시에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제안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또 가지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 그 70년 동안 사실 한반도의 이 DMZ는 그 수많은 그 무력 충돌과 대립 갈등 사항이 그 정말 벌어졌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연유에서 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그 제안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하여튼 깊은 또 큰 관심을 보이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그 이 지뢰 제거 사업과 관련한 이 부분은 유엔이 중심이 돼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그 다양한 분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그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DMZ에 수없이 많은 그 지뢰들이 산재해 있다는 이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그 지난해에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남북 지뢰 제거 협력에 관련된 뭐 워크숍을 제안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예산이나 인력을 그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금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특히 그 지난 그 이달 초에 제네바에서 그 유엔 지뢰 제거 행동 계획과 관련된 그 국제 회의가 크게 네. 그 열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그 국방부 담당관과 또 유엔사의 그 지뢰 제거 담당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 그 DMZ 지뢰 제거와 관련한 발표를 또 해서 그 호응을
받은 바도 있다는 말씀을 네. 예,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립과 갈등의 상징 DMZ. 예. 이제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지금 탈바꿈하에 나가고 있는데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제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 지금 교수님 국제사회에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DMZ 내 지뢰 제거는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정말 필수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국제사회의 이런 관심 이게 어떤 의미이고 네. DMZ가 갖는 특별한 장소적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또 네. 좀 짚어주시고요. 예, 국제사회는 궁극적으로 DMZ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김동균 장교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DMZ가 갖고 있는 국제적 차원에서 의미는 냉전 시대와 현재 상황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냉전 시대 때 DMZ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가장 결절점에 있는 것이 네. DMZ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냉전 시대에는 그런 갈등과 분쟁 또는 긴장 이런 차원에서의 상징적 장소로서의 DMZ가 역할을 했고 또 그렇게 네. 인식이 됐던 매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서의 DMZ가 과거의 인식이었다면 네. 현재는 이제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의 공간에서 화해와 협력, 평화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남북을 연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교량국가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DMZ라고 하는 공간은 과거의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떨궈내고 네. 매우 새롭게 전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 평화의 공간으로서의 DMZ가 이제는 떠오르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앞서 제가 강조드렸던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DMZ 국제평화지대와 이 구상을 이제 밝히시고 중요한 게 추진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히 강조하셨는데 그 주요 내용과 의미도 좀 짚어주세요. 네. 지난해 이제 그 9월이죠. 74차 유엔 총회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3원칙이라는 게 전쟁을 불용하겠다, 그리고 상호 안전을 보장하겠다, 공동 번영을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정전 체제의 어떤 그 전쟁과 대립의 분위기를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한 적대 행위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 앞으로 남북이 서로 포용하고 상호 의존을 통해서 평화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예. 이런 원칙 이제 3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DMZ는 과거 냉전 시대에 남과 북이 직접적인 대립을 하지 않도록 피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완충지대 역할을 네. 담당했던 것이죠. 이런 완충지대 역할을 이제 충분히 수행을 이미 했고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방지하는 이런 완충지대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상호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이제 남과 북이 상호 교류를 추진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륙과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서의 어떤 그 비전, 특히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비전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제시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게 그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반도 정전 체제의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런 당사자고 또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제시했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네. 수 있겠습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계획 사실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밝히자 해외 주요 통신들은 앞다퉈 이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언론 매체들의 연이은 호평.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이런 기대와 지지를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이끌어내려면
알맞은 계획과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DMZ 국제평화지대와 그리고 이제 9.19 군사합의 사항에 보면 DMZ 또 평화지대와 이 내용이 있잖아요. 있죠. 예, 이 예. 두 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께서 그 제안하신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그 18년 4월 27일 그 판문점에서 남북의 양 정상이 그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그 출발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 판문점 선언 그 2조에 그 DMZ를 평화지대화하기로 사실은 그 합의를 했고 방향성을 그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합의를 기초로 해서 그해 18년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속 합의서로 사실은 9.19 군사합의가 그 남북의 그 국방장관들이 직접 서명해서 체결하는 그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9.19 군사합의에 명백하게 DMZ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들이 네. 아주 잘 그 합의사항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조치들이 사실은 그 발빠르게 18년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은 그 이행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북한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DMZ 우리 측 지역에서 그 유해 6.25 전쟁 시기에 전사하신 네. 그 전사자 그 유해를 발굴하는 유해 발굴 작업을 그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그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이 실효적 조치들이 이행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또 신뢰 구축을 심화시키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된 것이죠. 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남북 간의 이런 조치에 끝나지 않고 국제사회가 DMZ의 평화를 위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보증을 쓴다면 아마 그 진정성 있는 네. 그 DMZ의 평화지대, 평화의 상징 네.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김 교수님, 근데 네. 향후 이 DMZ 국제 평화지대와 이 구상이 획기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네.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외적으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처럼 대립하던 국가 간의 평화 협력 이런 구축된 사례가 국제적으로 좀 있습니까? 질문이 거의 논문 한 편 수준의 질문이신데 예. 좀 갈래갈릭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네, 네. 일단은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DMZ 평화지대와의 이제 기대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징적인 것,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제는 전쟁과 갈등의 공간이 아니고 네. 한반도도 전 세계의 국가들과 똑같이 평화를 지향하고 또 평화로 실제 가고 있는 네. 평화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한반도가 국제사회의 과거에 각인돼 있던 그런 갈등의 공간이 아니고 네. 평화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남북미가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DMZ 평화지대화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안전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DMZ에서 그동안 군사적 충돌이랄지 갈등들이 있으면서 평화의 진전을 가로막았던 경험들이 과거에 많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대립하던 국가들 간의 평화협력 사례와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네. 이야기하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 이제 평화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와 그 영국 영토로 돼 있는 북아일랜드의 갈등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아일랜드의 평화가 지금 왔고 네. 또 아일랜드 영국 간에 상당히 긴밀한 이제 협력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키프로스,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지중해에 있는 이제 섬인데 그리스계와 터키계가 갈등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린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는 서로 상생과 협력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는. 네. 저는 뭐 그런 것을 이제는 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인 한반도에서 실현시켜 가지고 네. 전 세계의 과거의 사례들과 견주어서도 전혀 손색 없는 우리의 그런 평화의 공간들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 네. 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상황은 다르지만 실제 대립하던 국가들 간의 네. 평화 협력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해 여론조사를 했어요, 교수님. 결과 좀 보셨죠? 네. 10명 중에 6명이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고민은 몇 가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또 동참해주기 위해서는 또 군사적인 효과 외에 국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 10명 중에 6명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된 여론조사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러한 그 외교안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수십 년간 이제 고도성장,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미래 성장 동력을 다 미리 끌어다가 소진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청년층의 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DMZ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과의 남북 교류 전체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DMZ 평화지대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 우리 정부의 투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관광지대화가 되면 해외에서도 많은 투자들이 네.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경제 예를 들어서 뭐 건설 붐도 일어날 것이고요. 또 이 DMZ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안보 관광 측면에서 보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관광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DMZ 평화공원에서만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저 설악산이라든지 동해 또 북한 쪽의 금강산이라든지 원산 이쪽과 연계해서 굉장히 그 관광 벨트화 될 가능성이 예. 크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 추가적으로 또 이게 이제 DMZ에 있다 보니까 북한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왕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 북한과 연계해서 교류 활성화가 더 예. 커질 것이고 또 지금 우리 그 평화지대 안에 보면 여기를 단순한 관광지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더 이상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아예 뿌리째 뽑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이런 방안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물론 이제 초기에 유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제기구들이 유치되게 된다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실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국가들이 합니까? 네. 그래서 국가 위상도 올라갈 거고요. 또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평화의 분위기가 더 커질 거고 전쟁 위협은 점점 감소할 네.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이제 한반도의 그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투자가 또 활성화되겠죠. 네.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잘 실천만 된다면 다각적인 효과 남북한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고요. 국장님, 지금 예. 현재 DMZ 국제평화지대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국방부의 역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아마 정 교수님께서 그 대통령께서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그 제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어떻게 추진할 예. 것인가 이 추진 과제들을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네스코의 그 DMZ 일대를 그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하는 문제, 네. 또 DMZ에 산재돼 있는 이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판문점 개성 지역을 연결해서 평화 협력지구로 네. 만드는 그런 이제 세부 추진 중점 과제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방부의 역할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 과제들 중에서
DMZ 일대에서의 지뢰 제거는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해야 될 네. 아주 중점 과제입니다. 그리고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서 또 공동으로 그 추진해야 될 것이 국제기구를 DMZ 내에 유치하는 네.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DMZ 지뢰 제거를 위해서 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단계별 추진 계획을 기초로 해서 세부 추진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지난해 그 12월 1일부로 해서 대령급 지휘관을 니 지휘할 수 있는 네. 그 특수 기동 지원 여단이라고 그 부대를 하나 창설했습니다. 이 부대는 DMZ 일대의 지뢰 제거만을 전담해서 예. 그 임무를 부여하고 또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로 창설을 해서 지금 그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네. 이 부대를 그 구성해서 지금 현재 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DMZ 내의 그 지뢰가 이 광범위성이나 이 수량 측면에서 굉장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군 장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이 전담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그런 정도의 그 범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지뢰 제거를 위한 민간 전문가들 네. 그리고 국제 기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법령 정비를 지금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비무장지대에 이제 국제 기구를 유치하는 네.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그 유치를 검토하는 그 기관은 사실은 이제 분쟁 지역에서 유엔이 중심이 돼서 PKO 활동이 아주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이 그 중심이 되는 국제 PKO 센터가 만약에 DMZ에 그 공식적으로 유치된다면 이 기구가 또 가지는 그 상징적 의미 또 그 평화의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굉장히 크게 그 영향을 네.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외교부하고 네. 하여튼 그 협조를 해서 그 국제 그 PKO 센터가 DMZ 안에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그 좀 적극적으로 네. 검토하려고 합니다. 네. 예,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국방부가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더 애써 주시고요, 국장님. 예. 교수님, 그래서요. 지금 국장님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DMZ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잠깐. 디밀리터라이즈드 존, 비무장지대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Who are you? My name is 정치훈, 지시포커스, 고고고. 남과 북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한반도의 250분의 1 정도지만 곤충류 2,954종, 식물 1,926종, 저서성 대형 무처 추동물 417종, 조류 277종, 거미류 138종, 담소류 136종, 포유류 47종, 양서류, 파충류 34종이 살고 있는데 특히 사양, 누누, 수달, 검독수리, 노랑부리, 백로, 수원, 청개구리, 흰수마자 등 포유류 6종, 조류 10종 등 총 18종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한반도 생물종의 24%, 멸종위기종의 41%가 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그야말로 마이 프레셔스, 생태계의 보물창고, 빠밤!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인류가 함께 보호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야 함을 이 연사 힘차게 주장합니다. 분단과 대립의 공간에서 스스로 복원된 경이로운 생태계,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지포였습니다. 지시. 교수님, 이렇게 이제 세계문화 그 유산 유네스코입니다. 등재하려면 남북에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절차, 협의가 필요할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또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예, 뭐
이왕이면 남북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DMZ가 우리 구역만에서 하는 것이 근본 취지가 아니고 남북 간의 공동 구역을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미 우리가 이제 씨름을 남북한 공동으로 등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우리 기생충이 네. 오스카상을 수상하면서 또 K-팝이 한류 붐을 일으키면서 이 문화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의 세상엔 문화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가 중요한 거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게 하나의 국가의 차원의 자원이 국가 차원의 유물이 이제 세계적 차원의 유물 가치를 가지는 자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남북 간에 같이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 이제 남북 협의 실무 협상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 신청서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OUV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OUV라고 하는데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해서 탁월한 보편 가치를 이제 인정받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DMZ 국제 평화지대가 왜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네.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려면 이제 남북 간의 협력이 긴밀히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게 되면 잠정 목록에 등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잠정 목록이라고 하는 게 예비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등재되고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그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주어지고요. 이제 이것을 제출하고 나면 유네스코에서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서 등재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우리 씨름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14건이 지금 등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네. 이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간의 협력 이외에도 우리 이 국내에 관련 부서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법령을 정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이제 DMZ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유엔사하고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한번 등재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10년 7월 31일 날 처음으로 등재가 됐어요. 여기 이것이 이제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 네. 지역인데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서 바로 세계 지도에 이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네스코 목록을 보고 여기를 방문을 해서 네.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는 한국의 서원, 도산 서원과 네. 같은 이제 서원들을 묶어서 한국의 서원을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왜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한국의 서원을 많이들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관광 명소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계 유일의 DMZ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 날이 좀 조속히 와야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계속해서 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즉 개성하고 판문점을 이제 평화협력 지구로 구상하는 과제.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교수님 좀 구상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가을에 이제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시고 또 그 직후에 민주평통 19기 출범식에서도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네. 이제 9월 30일이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DMZ 내에 국제기구를 유치하자는 것인데 생태, 평화, 문화, 보건 분야 그러니까 DMZ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예. 그런 국제기구들을 유치하자. 결국 이 국제기구의 유치는 남북 간의 군사 긴장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의미가 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DMZ와 인근 접경 지역을 국제경제특구로 조성을 하자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화 경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것인데 이 평화 경제의 어떤 씨앗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뿌릴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DMZ에서부터 뿌려보자는 네. 것이고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만 남북의 협력의 중요한 경제적 상징자 공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을 좀 확장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성공단과 DMZ는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되고 판문점도 개성공단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공간들을 우리가 확대시켜서 남북이 협력하면서 개성 판문점 평화협력지구로 확대 발전시키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그 DMZ가 씨앗이 되고 그것이 점이 되고 또 다른 곳들이 개발되면 선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또 점과 선이 연결되면 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남북의 경제 협력을 포함한 모든 협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진지, 기지 역할을 DMZ에서부터 만들자라고 하는 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제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과제들의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핵심 사안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DMZ 내 지뢰 제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DMZ에 배설된 지뢰는 얼마나 될까요? 나는 치훈, 여긴 지시 포커스. 군사분 개선을 따라 남북으로 각각 2km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 요런 지뢰가 3,800발도 아니고 38만 발? 헐! 비무장지대를 감싸고 있는 민통선 이북에는 약 39만 발, 민통선 이남에는 6만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확실한 거 맞죠? 이 자료는 대한민국 국방부 제공 2019년 12월 기준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만을 지향하는 미모, 지성, 육아 스킬까지 겸비한 전 지포의 치훈입니다. 지면에 묻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폭발 직전까지는 확인조차 쉽지 않은 치명적인 무기. 집중호우나 태풍 시 떠내려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를 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하루빨리 안전하게 깨끗하게 자신 있게 제거해야겠습니다. 지포의 치훈이었습니다. 지식. 국장님, 예, 사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 이후에 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DMZ 내 지뢰 제거도 했고요. 단독 최초입니다. 또 유해 발굴 사업도 했는데 추진 경과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남북 군사 당국이 이제 9.19 군사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 사실은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그 어떤 실효적 조치들은 그 정말 적절히 충실히 이행됐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예. 예. 즉 그 9.19 군사합의 체결하고 나서 바로 그 18년 10월에 JSA 지역을 그 비무장화하면서 사실은 그 일대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본적으로 한 600여 발 정도의 지뢰를 제거를 하고 이제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화살머리 고지의 그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여건 조성 차원에서 그 남북을 관통하는 그 도로 개설을 하고 또 그 일대에 대한 지뢰 제거 작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우리 측은 한 140여 발, 네. 그리고 북측은 3,800여 발의 지뢰 및 불발탄을 이렇게 수거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그 남북이 공동으로는 추진하지 못했지만 그 DMZ 우리 측 지역에 대한 그 유해 발굴 작업을 그 4월부터 11월까지 사실은 추진을 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그 450여 발의 지뢰 그리고 5,700여 발의 불발탄을 사실은 수거해서
제거를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 북측과 그 함께 그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우선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검토를 하여튼 해 나갈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다른 지역 그 DMZ 다른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도 그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북측이 그 공동 유해 발굴을 작년처럼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 우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그 유해 발굴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그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연계해서 사실은 그 남북 간의 그 유해 발굴뿐이 아니라 그 6.25 전쟁 시기에 그 참전했던 네. 미국, 중국 등도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유해 발굴에 참여하는 예. 그런 방안들도 이렇게 검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모든 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 호응이 뒤따라야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북한의 호응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사태가 남북의 대화 모든 창구를 지금 닫아놓고 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개성의 남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요원들이 지금 다 철수한 상태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과의 협력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뭐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남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개별 관광 문제랄지 또는 지금 이제 김도균 장관께서 쭉 설명을 했지만 DMZ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호 조치를 우리가 약속을 한 것들에 대해서 네. 이런 조치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남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른 속도로 대화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지금 중국과 모든 통로가 끊기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네. 있고요. 또 남북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개별 관광을 혹시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남측의 그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없는 상태를 확인들을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이제 협력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DMZ 부분도 여러 코로나 부분도 그렇지만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금의 상황들을 좀 돌파하는 예. 그런 협력들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예. 협력을 하고 또 그것이 좀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북미 부분에도 긍정적인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지금 이제 군사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시혜적으로 북한에 뭔가를 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네. 공동 협력 차원에서의 접근.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뭔가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준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 협력하는 국제사회를 통해서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낸다면 저는 지금의 DMZ 평화지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는 네. 협력의 어떤 모색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상황이 자신치를 이렇게 좀 따라 뒷받침해줘야 이 구상이 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요. 국장님, 그래서요. 예. 정말 우리 군의 군사 안보 대비 태세 문제 없는 겁니까? 일각에서 그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된 그런 그 우려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하여튼 말씀드리면 그 9.19 군사합의 그 체결 이후에 또 지난 그 이행 과정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사실은 그 한 1년 반 정도 지금 지났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 지역
지상, 해상, 공중의 접경 지역에서 정말 군사적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남북의 접경 지역이 이렇게 군사적 안정성이 이렇게 담보된 적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도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된 시기는 없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금 DMZ와 관련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그 DMZ 지역에서 지난 시기 얼마나 많은 그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네. 그리고 무력 충돌 가기 직전 상황까지 수십 차례, 아마 100여 차례 이상의 그런 군사적 긴장 상황이 예.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DMZ 일대에서의 그 군사적 긴장 상황은 일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북한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군사합의 위반 사항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 판단을 해서 북측에 강력히 유관 표명을 직접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군사합의가 위반된 그런 사항들은 전혀 지금 식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그 북한에서 그 무인기부터 시작해서 이 공중 위협을 사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에 사실 이런 사례가 일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도 그 군사적 상황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다만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그 북측이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군사적으로 긴장 상황을 이렇게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한미가 연합 감시 태세를 더욱 지금 강화해서 북한의 그 동향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우발 사항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 대비 차원에서 하여튼 꾸준히 네. 그 우발 사항을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사항 조치 훈련을 지금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개혁 2.0 그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전력을 보강하는 그런 계획된 노력을 아주 정상적으로 그 전략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 대비 태세는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그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이행이 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또 신뢰 구축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어떤 실효적 네. 조치로서 작용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 체제 조치를 견인하는 아마 그 가장 중요한 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같은 내용인 텐데 그 9.19 군사합의 주요 이행 과제 중에 하나가 JSA 비무장화 그리고 이제 DMZ 내 GP 철수 이거 예,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또 DMZ 국제평화지대와 실현에 아주 필수적인 사안인데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JSA 비무장화와 관련된 조치는 그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직후에 10월 달에 벌써 사실은 그 JSA 비무장화 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네. 특히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남북 유엔사 3자 그 합동 검증팀을 운영해서 정말 그 구석구석 샅샅이 그 검증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시다시피 그 우리 측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광을
그 재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18,000여 명의 그 국내 및 그 외국 관광객들이 그 JSA 지역을 참관하고 또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우선 그 JSA 지역에 대한 그 남북 간의 그 공동 근무 수칙안을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칙안을 초기에 그 합의를 그 체결해서 남북이 공동 근무를 JSA 지역에서 하고 네. 또 그 우리 국내 국민들뿐이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네. 왕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마련하는데 그 관심을 하여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이제 DMZ 내 그 GP 철수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남북이 그 DMZ 내에 있는 모든 GP를 하여튼 철수하기로 우선 합의를 했고 네. 그 합의에 대한 시범적 조치로 그 각각 11개 GP에 대해서 시범 철수는 그 18년 12월 12일부로 사실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철수된 GP와 연계해서 지난해에는 그 파주, 철원, 고성 지역의 그 DMZ 평화의 길을 그 조성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상상도 못할 그 DMZ 지역 안을 들어가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바뀐 그 평화 체험을 하는 그런 그 국면도 사실은 작년에 만들어졌었죠. 네. 그 이제 ASF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잠정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앞으로도 하여튼 그 대북 협의를 통해서 GP를 철수할 수 있도록 그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남과 북이 사실은 GP 그 개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단계 그 협의는 우선 정확하게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어서 네. 지역별로 그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예. 그 DMZ가 국제 평화지대화로 전이되기 위한 네. 전 단계로 우선 남북이 할 수 있는 네. 그 평화적 조치들을 하여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과 추진 과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요.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 여러분들의 다짐과 당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정한범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DMZ 평화지대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 국내의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번 9.19 군사합의에서 본 것처럼 사실 남북 간의 이런 그 대화 국면은 짧지만 임팩트 있는 효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국면이 닥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예. 언제든지 또 다시 남북 간의 해빙 무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바로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제 DMZ 평화지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크게 보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국내 지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는 역시 이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빗셀 틈 없는 공조를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좀 관리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DMZ 평화지대화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중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DMZ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그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중국이기도 하고 네. 또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미중의 지지가 가장 근본이 된다.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네. 여러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우리 사회 지지인데요. 역시 이 DMZ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평화, 또 평화 경제를 실현시키는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네.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또는 뭐 지역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DMZ 평화지대와의 성과와 성공을 위한 그런 큰 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국방당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DMZ 평화지대화가 그야말로 어떤 한반도 전체에 매우 중요한 어떤 사업으로 네. 지속되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남북의 협력과 궁극적 통일로 가는 그런 경로에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이 DMZ 국제 평화지대화 아니겠습니까?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남북이 지난 18년 사실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 구축을 하는 정말 그 획기적인 조치들이 사실은 이행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DMZ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정말 그 DMZ 국제 평화지대화가 진정한 그 평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네. 아마 그 과제가 DMZ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과거에 그 반복되었던 그런 그 어떤 긴장 조성 상황이나 또는 극단적으로는 그 무력 충돌 사항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하여튼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국방 당국은 하여튼 이 DMZ 국제 평화지대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실효적 그런 모습을 그 나타내서 정말 그 우리 한반도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 실제적 평화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예. 또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하여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행 과정에서 하여튼 그 군사대비태세가 또 확고히 유지된 가운데 네.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DMZ 국제 평화지대화 구축. 사실은 한반도 평화만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외 관심과 또 지지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국방부가 좀 선도적으로 좀 역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이 그 이행 과제 또는 선제적 조치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희망과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더더욱 관심과 또 지지를 보내준다면 이행 과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꿈을 쫓을 용기가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동력이 될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차게 외치고 적극 추진해야 할 새로운 꿈입니다.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